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 ESG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원 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SG 공시 의무화 동향이라고 해서 지금 최근 ESG 공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 세계 추세 및 우리나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ESG 공시 표준화 및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ESG, 그러니까 이 환경적으로 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S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받는지, 그 다음에 지배구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전 세계 정부에서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 세계 사회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지속 가능하는 요소들이 환경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이 있고, 지배구조 요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잘 돌아갔었을 때 지구가 아니면 전 세계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자본시장에서는 의사 결정자들이 기업에 투자하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걸 정보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시장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재무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비재무 정보까지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표준화 부분, 지금은 ESG가 어떻게 보면 기업이 홍보용 수단으로 사용한다든지 주먹구구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니까 지금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중구난방으로 공시하고 하니까 당연히 비교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기업의 의사결정을 때는 신뢰성 있고 비교 가능성 있는 정보가 있어야지 투자자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ESG의 비재무 정보는 표준화가 돼야 되고 의무화가 돼야지만은 저희가 투자 의사결정 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ESG의 공시의 표준화 및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릴 거는, 지금 ESG 공시 의무화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IFRS죠, 우리 이제 국제 회계 기준에서 6월 말에 세계 최초로 지속 가능성 보고 공시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나왔듯이 기준 명칭은 두 가지 형태로 공시 기준을 발표했는데, IFRS S1, 그래서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한 무리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공시 기준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IFRS S1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IFRS S1의 표 2를 보시면은 이제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대상자가 있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 해주는지에 대해서 목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이용자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IFRS를 사용하는 재무 보고의 이용자가 뭘 하기 위해서, 기업의 자원 제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모든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업의 일반적인 투자자가 기업의 자원 제공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결정할 때 우리에게 유용한 지속 가능성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준을 만들었고 표준화 양식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는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단지 현재 상태의 영향일 뿐만 아니라 단기, 중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뭐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 예상치를 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하는데 단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IFRS 국제 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의무성이 국가별로 의무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IFRS가 제시하는 이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을 따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일부 그 나라에 맞게 채용돼서 따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은 이 IFRS S1과 S2를 채용하겠지만은 우리의 준비 기간에 따라서 약간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추후에 그 채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뭐 브라질은 뭐 2026년부터 적용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내년 1분기에 발표를 할 거지만 언제부터 적용을 합니다. 이제 그 각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적용하는 국가는 미미하지만은 앞으로 2025년, 2026년, 2027년 이렇게 보시면은 각 나라별로 요 기준을 적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IFRS S1에 지속 가능성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데 근본 개념이 뭐냐? 근본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계 뭐 객 기준이라든지 IFRS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할 때 회계 원칙을 정할 때 반드시 회계 준칙에 근거해서 회계 원칙을 정합니다. 회계 준칙이라는 것은 거의 헌법 개념으로 이 전체적으로 회계 원칙은 중요성에 기반해야 된다. 아니면 목적 적합성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적시성으로 해야 된다. 그거에 기반해서 회계 원칙이 세우기 때문에 뭐 발생주의 회계가 나오는 거고 뭐 등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 준칙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그런 그 IFRS S1의 근본 개념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똑같이 중요성의 원칙을 근본 개념으로 삼고 그다음에 공정한 표시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요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표시를 됐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연계된 정보로서 중요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뿐만 아니라 연계된 정보로서 중요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 법규 규제에 의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일부 생산시설을 바꿔서 다른 생산실 라인으로 바꿔야 된다.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는 생산시설로 바꿔라.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를 셧다운 시키고 새로운 생산시설을 기반하게 되면은 그 비용들에 대해서 재무제표와 연계해서 그 양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 연계한 정보를 표시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된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지 유용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표시에서 일반 요구사항의 근본 개념은 중요성, 공정한 표시, 연계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이런 회계 원칙을 만들었다. 공시기준 원칙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FRS S1의 핵심 요소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시 내용입니다. 공시 내용은 카테고리를 4개 카테고리를 나눠서 공시를 하는데 거버넌스, 전략, 이원관리, 지표 및 목표인데 이 카테고리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2015년도에 그 G20회의가 열리면서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TCFD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TCFD에서 그 설립을 인해서 여러 가지 기후 관련 공시를 정했는데 2017년도에 TCFD를 발표하면서 그때 카테고리에 나왔던 게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로 카테고리를 정했고 IFRS 쪽에서도 이런 지속가능성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런 그 네 가지 카테고리, TCFD의 네 가지 카테고리의 공식 카테고리를 채용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향후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공시를 일부 하는 기업들에서 TCFD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스탠드가 돼서 지금 채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버넌스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경영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시를 해서 표시를 해라.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부분은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업이 전략을 해서 접근 방식이 어떻게 흘러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표시해라. 그 다음에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식별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표시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표 및 목표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해서 측정, 감독하고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라. 그래서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공시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공시 이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공시 이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재무제표에 포함되게 일부로서 포함되게 뭐 주석상에 포함이 되던 포함되게 하기 때문에 거의 보고 시기도 지금 재무제표와 공시하는 그 기간하고 똑같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첫 해에는 경과 규정이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재무제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위치하고 그 다음에 보고 기간도 거의 같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무화가 되게 되면은 거의 동시에 재무제표 보고할 때, 사업보고서 보고할 때 거의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FRS S2 기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S2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이용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하고 되어 있다. 똑같습니다. 근데 저쪽 S1은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 특히 뭐 S나 G 관련 정보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S2는 기후 관련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적용 범위도 똑같고 시행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요소도 카테고리는 똑같습니다. 아까 TCFD를 채용했기 때문에 카테고리는 똑같고 그래서 거버넌스도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경영진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 전략도 기후 관련 위험 관리에 대해서 어떤 전략과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재무 상태, 재무 성과, 현금 흐름이 어떻게 예상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험 관리 부분에서도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지표 및 목표도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서 지표 및 목표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산업 전반 지표하고 산업 기반 지표를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 지표는 여기 있는데 뭐냐면은 산업에 관계없이 자동차, 철강 뭐 그런 산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표시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7가지 항목을 공통적으로 표시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를 표시하게 돼 있다. 스코프 1은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생산하는데 온실가스가 얼마만큼 배출하는지 그 다음에 그 배출하는 스코프 2는 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혹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전기는 기업이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기를
전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뭐 그린 수소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설악 탁턴 하락 발전소에서 나와서 이 온실가스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거를 온실가스 배출량에 추가하든지, 그게 스코프 2입니다. 그리고 스코프 3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원료 조달부터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까지의 밸류 체인이 우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다 총합해서 표시를 해라. 스코프 3는 무척 어려운 작업이죠. 어찌됐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표시를 해라.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얼마만큼 검증 기간이 정확하게 표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뭐 내가 배출량을 계산해서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검증기간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얼마만큼 검증기간이 잘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이제 도입은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스코프 3에서는 이제 악유가 붙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그 다음에 기후 관련 기회, 자본 배분, 그 다음에 내부 탄소 가격, 그 다음에 보상, 이런 7가지의 지표에 대해서 산업 전반 지표로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업 기반 지표가 있는데, 산업 기반 지표는 뭐냐면 자동차 산업에 해당되는 지표, 유일하게 해당되는 지표, 그 다음에 철강 산업에 해당되는 지표, 그 다음에 조선 산업에 뭐 해당되는 지표, 산업별로 다른 지표들이 있는데, 이거는 공시 주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에서 배출량과 온실가스의 관계, 그런 공시 주제를 정해서 여러 가지 지표로 활용해서 그거를 비교 가능성 있게 현대차는 어떻고 뭐 도요타 자동차는 어떻고 비교 가능성 있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IFRS S2가 공시 의무화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 가치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산업 전반 지표 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 지표가 여러 가지 그 산업 내에서 비교 가능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무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지표가 새로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활용할 때,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로 많이 활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증권 거래위원회에서 기후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3월 달에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초안을 발표하고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 정도에 확정을 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아직 최종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지금 11월, 오늘이 9일이니까 당연히 11월 후반 아니면은 12월 달에 결정이 될 수도 있고, 1분기 정도에 결정이 될 수도 내년 1분기에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24년부터 적용하기는 무리고 2025년부터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도 바로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나눠서 단계별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시는 따로 거기 이제 저것도 재무제표 안에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서 표시할 수 있게 초안을 만들었고, 이것도 공시 내용은 똑같습니다. TCFD의 기준으로 해서 전략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가버넌스 부분, 그 다음에 이용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지표 및 목표, 그렇게 나와 있으면서 공시 기준을 하게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기후 위험이 기업의 전략,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전망에 대해서 표시해라. 이건 전략적인 부분이고, 여기 나오게 되면 거버넌스 공시, 그 다음에 이용 관리 공시, 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 및 목표에서 재무제표 지표 및 목표에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게 됐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는 뭐냐면
스코프 3에서 스코프 1과 2는 반드시 검증 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스코프 3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면 표시해라. 그 정도 초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안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무제표 지표 및 그 지표를 표시할 때 객 기준이 가장 중요한 건 중요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요성의 원칙의 하에서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중요도냐면 플러스 요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정적 요인이 절대값을 쓰여서 재무제표에 1% 이상 영향을 미칠 때만 표시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다 그 IFRS보다는 보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의 원칙에 대해서 표시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12월 말 아니면은 12월, 그럼 내년도 1분기 안에 이제 미국에서도 기후 관련 의무 공시 최종안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한 것 플러스 최종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 쪽 동향 잠깐 말씀드리면 유럽도 2024년 1월 1일부터 한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유럽 가능, 지속 가능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통 표준으로 돼서 일반 요구사항, 일반 공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카테고리를 나눠서 환경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거버넌스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유럽 가능 지속 보고 기준이 다른 데랑 조금 틀린 점은 뭐냐면은 그 일반 요구 사항에서 그 근본 원칙이 뭐냐면, 여기는 여기 보시면은 그 이중 중대성이라고 해서 다른 데는 다 중요성의 원칙인데, 이중 중대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은 중요하다는 거는 뭐냐면 기업의 재무위험과 기회에 어떻게 유발한지가 중요한 거가 그게 중요성의 원칙인데, 여기는 더 나아가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반드시 고려해라. 그래서 이중 중대성이다. 단순히 기업의 재무적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사회의 영향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그러면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별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ESG 관련 공시를 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기업 지배 구조 핵심 원칙, 뭐 주주의 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해서 그 카테고리에 맞는 준수 여부를 표시를 하고, 만약에 혹시 미준수하게 되면은 그거를 왜 우리 미준수한지에 대해서 서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의무 공시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기업 대상으로 보시면은 2019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코스피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공시를 하고, 그 다음 연도에 5월 31일까지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되고, 공시 의무화가 왜 중요하냐면 벌점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시를 안 하게 되면 벌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5월 30일 전까지 공시사항들을 보시면은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게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조 원 이상 규모,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5천억 이상. 그러면 확실하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거래소 기업들이 많이 공시를 하겠죠. 그리고 2026년도에는 전 코스피 상장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적 분할 제도라든지 배당 관련 제도를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지배 보고서도 그거에 대한 항목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들이 표시될 수 있게 물적 분할
왜 하느냐, 뭐 그런 등등등등에 표시될 수 있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고, 배당에 대해서도 표시할 수 있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어서 2026년 이후에는 또 전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측면에서 하나의 규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인데 이거는 의무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홍보성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뭐 ESG 카테고리 변해서 뭐 이렇게 약간 그걸로 6월달, 7월달, 8월달 뭐 의무화가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보통은 그 기간 중에 공시를 하든지 아니면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니시티브의 규격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TCFD에 규격에 맞추는 기업도 많고, 뭐 GRI, 그다음에 사스부, 그다음에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뭐 등등에 대해서 그걸 채용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ESG 공시 의무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거 없어지면서 그쪽으로 흡수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면 원래 2021년 1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자산 규모 이상 대기업부터 적용하겠죠. 대기업부터 공시 의무화를 하면서 공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금감원의 부위원장 님이 나오셔갖고 2026년 이후로 연기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26년 이후니까 2026년부터 할지 뭐 2027년부터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TF팀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위원회에서는 지속 가능성 기준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돌아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지속 가능성 기준을 선정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ESG 금융 추진단 그다음에 민간 합동 ESG 정책 협의회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ES 공시가 어떻게 기준안을 마련해야 될지 TF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정도에 민간 합동 ESG 정책 협의회에서 우리는 언제 도입을 하고 세부적인 공시 기준안이 어떻게 선정이 돼야 될지 세부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이제 내년도 한 1분기 정도에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ESG에 대한 비재무적 정보가 정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주먹구구시, 신뢰성도 없고 비교 가능하지 못하게. 그런데 ESG 공시가 의무하게 되면은 우리가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이 ESG 요소를 보다 가미시키면서 밸류에이션의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ESG 공시 표준 의무화다가 기업 가치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로 보면은 2011년 IFRS가 도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해외 기업과 우리나라의 기업 비교 가능성이 있으면서 그 중에 또 어떤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고평가됐는지에 대해서 또 표시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됐듯이 ESG 공시 표준화 의무화도 그런 기업 가치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밸류 창출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 동향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